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 11편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봤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는 당연히 원래 상승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 몸집이 커지면 피가 많아지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하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정확한 개념은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이게 P라고 하면요. 상승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바로 맞아요. 인플레이션이라 하고요. 물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요. 자, 증가하다가 약간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은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단기 인플레이션하고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거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우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그걸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예상됐다는 것은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거를 우리가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명목 이자율 같은 거 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그래서 피셔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명목 이자율은 이걸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 요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파이에다가 물가 상승률이죠. 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요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요 명목 이자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는 소득이 있어. 근데 1,000원 받았는데 물가가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면 1,000원의 가치가 사과를 5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는요. 같은 비율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기업은 오케이. 미시에서 얘기했잖아. 생산성만큼 일한 만큼 임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지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근데 물가가 100원입니다.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내가 사과를 몇 개 사냐면 사과를 10개를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2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사과가 5개로 줄어들고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임금을 물가를 낮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기업이 어떻게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2,000원 올려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얘가 10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임금 상승률과 똑같은 비율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의 이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노동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리 예상이 되면 예상된 만큼 그럴 줄 알았네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면요.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끼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비용도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상이 되면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충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피셔 가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뉴판을 가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국집에 갔더니 짜장면 가격이 막 이렇게 메뉴판이 바뀌고 막 견출지 테이프로 막 수정된 거 있고 하면은 아 뭐야 이거 얼마짜리였길래 이렇게 바뀐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두창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1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1원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원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내가 현금,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더욱 잦은 발걸음을 하게 돼. 왜냐면 내가 1원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니까 이 1원을 어떻게 한다? 은행에다 넣어두는 거야. 은행에다가 넣어도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돈을 들고 다니면 자꾸 가난해지는 거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율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막게 되는데 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관계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뺐어야 돼. 동네 ATM기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럼 은행까지 가가지고 돈 찾는 그거요. 왔다 갔다 중간에 시간 낭비 있잖아. 그 시간 낭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구두도 닳고 시간도 버리고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계산 단위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화폐가 계산 단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화폐 교환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 단위의 어떤 기준을 하는 거잖아. 근데 사과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개 사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개 이렇게 주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1원짜리 금방 200개 줘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사과의 가치를 표현할 때 기준이 자꾸 들쭉날쭉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원화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계산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비용들이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고 이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피셔 가설의 한계라고 해놨습니다. 피셔 가설이 뭐다?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니까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만큼 반영해서 우리가 뭔가 계약 체결할 때 한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완벽하게 대비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비용들이 뭐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걸 책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유발하게 되는 충격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970년대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20만 원이었어. 아니 지금하고는 뭐 엄청 차이죠. 지금 뭐 몇백만 원, 2, 300, 뭐 1000만 원까지 가는 등록금도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때 내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지금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친구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등록금을 내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 근데 친구를 그 후에 만나질 못했어. 그래서 내 마음의 부담의 짐이었는데 얼마야? 한 30년 후에 친구를 만났어. 반갑다 친구야. 네 덕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 그때 빚진 돈 갚을게. 20만 원. 뭐야? 장난하는 거예요. 그때 20만 원과 지금의 20만 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20만 원 빌렸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이자를 쳐서 그래 22만 원 줄게. 이렇게 할지라도 이자를 쳐서 줄지라도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지 않으면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 액면가로 갚는다 그러면 훨씬 더 갚아야 될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빚진 사람은 손해고요. 빚진 사람이 이득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야. 그러니까 채무자, 그쵸. 이 사람이 훨씬 더 여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 재분배가 되는 거니까 채무자가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거랑 똑같아. 내가 1970년대
220만 원이면 이 당시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되는 거니까 좋아요. 저는 20만 원 받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계속 이때만 해도 컸는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나는 2021년이 됐는데도 그냥 20만 원 받아. 그럼 뭐야? 20만 원 그때 돈과 지금이 다르니까 명목 임금이 아예 고정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기업이 이득이고요. 노동자는 손해가 된다고. 노동자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서부터 기업으로 돈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이제 은퇴했어. 그래? 너 뭐 먹고 살아? 걱정 마. 나는 말이야. 연금을 받지. 그래? 연금 얼마나 받는데? 70년대 만약에 나 20만 원씩 꼬박꼬박 받지. 이야, 너 대단하다.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을 매달 받는구나. 근데 죽을 때까지 20만 원 받는다 해. 지금은 20만 원 갖고 어떻게 사? 커피 몇 잔 먹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따지면 야, 너 연금 받는다며? 그렇지. 나 연금 300만 원 나오는 사람이야. 이랬어. 아, 근데 이게 뭐 10년 지났어. 이런 상황이 되면 300만 원으로 밥 두 끼 정도 먹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연금을 수혜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화폐로 표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게 소득이 재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야기되면 아니 기업의 대표자라든가 기업은 뭐야? 기업이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기업은 채무자야.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진짜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보통 채무자가 되고요. 우리 보통 일반 서민들이 가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권자야. 뭐야? 우리가 저축자잖아. 미래를 위해 가지고 꼬박꼬박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 뭐야 저축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지 뭐 저축해서 뭐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되면요. 먼 미래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상을 하면 상관없다니까 예상치 못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년 당장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나요? 50년 후? 그럼 어떻게 내다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사람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단기 계약만 체결하고요. 장기 계약은 좀 회피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해야지 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맨날 단타만 세워. 내 삶에 대한 로드맵을 짤 때도요. 야, 나는 30년 후에 뭐 할까? 10년 후에 뭐 할까? 이런 좀 큰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뭐 먹지? 이거 결정하게 되면 뭐야? 그게 글쎄 뭐 좋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장기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가 성행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집값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 집값이 평균적인 집값, 평균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아니, 여러분, 집값이 대한민국에 올라간다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집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게 아니지. 서울 강남에 있는 데는 많이 오르고요. 여기도 많이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 그런데 근데 평균적으로 오른다고 이걸 다 더했더니 물가가 얼마 올랐냐 이거지. 전부 다 오르는 게 어딨어. 그래서 가끔 또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웃기시네. 우리 동네는 집값 떨어졌걸랑? 아니 그런 집도 있지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올라갔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안 배우게 되면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노려가지고요. 투기꾼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상이 되면 또 그걸 다 반영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상대 가격이 비싸진 거니까 외국 물건보다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수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외국 사람이 보면 이거 뭐야? 코리아 상품 이렇게 비싸졌어?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 생각보다 외국 물건 가격이 싸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국제적으로 국제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나눠가지고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약간 그나마 완충작용. 인덱싱을 한다 그럽니다. 물가 연동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때려요. 세율이라든가 요걸 할 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 가치에 생기는 변화를 막으려는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 거기에 맞춰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도 이렇게 100%는 뭐 아닐지라도 한 80% 정도 딱딱 맞춰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괴리를 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실질 임금이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 신축성을 저하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임금이 실질 임금이잖아. 이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명목 임금이 있어요. 이걸 P로 나눠준 게 실질 임금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딱딱딱딱 변화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명목 임금이 변화하게 되면 실질 임금은 우리가 사과 10개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격 변수가 이렇게 너무 고정돼 있으면요. 이게 되게 경직돼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알았어. 그러면 인덱싱 한단 말이야. 그럼 물가를 잡을 때 어떤 물가 잡을 거야? 기준이 되는 물가 지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데 야, 어떤 거 쓸 거야? 거기에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촉발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물가가 또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실현되는 예측, 자기 실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셀프를 자기라는 말로 써서 여기 교수님 교과서는 풀었었습니다. 자기 실현 현상이라고 실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기대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나중에 기대에 자기 실현 현상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게 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스스로 자가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연동제가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인데 이게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수요견인 디맨드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수요가 증가해 가지고요. 그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순수출이 증가하거나 그렇죠? 확장적인 재정정책,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거나 순수출이 증가한다거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거나 이게 Y는 CIG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 수요에 해당하는 거예요. AD에 해당하는 거예요. C, I, G, 순수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변화하게 되면요. 수요가 증가해서요. 진짜 말 그대로 총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 그렇죠. 돈을 푸는 거야.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투자가 증가하는 이런 아니면 소비가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거 국제경제 파트에서 할 건데요.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도 또 증가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이자율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거. 다음 페이지 그림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물론 이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코스트 푸시라고 해요. 비용이
비용이 이걸 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총 공급의 감소가 총 공급 곡선의 상방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한 원인이 돼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기업들은요.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아니면 곡물 가격이 상승했어. 석유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 상승 효과가 발생해요. 자, 이거 보세요. AS 곡선이 상방 이동으로 하세요. 상방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와 이거와의 차이점 뭐야?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발생했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근데 이건 뭐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더하기 인플레이션이 합성된 조어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온갖 나쁜 거는 한꺼번에 다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1970년대 초반과 말에 그런 경제의 침체 오게 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앞에 그림에서 본 걸 정리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자,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국민소득도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국민소득 증가를 수반했습니다. 자, 근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총수요를 줄이는 이런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면 방법은 간단하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바로 봤어요. 소비가 증가하거나 총수요 구성 요소가 CIG 순수출이잖아. 투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순수출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게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잖아. 요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여기요.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AS가 상방 이동해요. 자,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와 같이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총수요 억제 정책은 그래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왜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올라갔으면 야 총수요 줄여 이렇게 되면은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갔다가 균형점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어요. 얘가 상방 이동하게 되니까 1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경제 침체까지 같이 왔다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야, 물가 잡아야지 해가지고 물가 올라간 걸 다시 잡아서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면 이제 정부가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 이런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요거 점선 없애세요. 없앴고 진짜 없앨까요? 자, 없앴어요. 오, 잘 지워졌네요. 없애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물가를 원래 수준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총수요가 왼쪽 이동하니까 여기로 온다니까? 물가는 잡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국민소득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야 물가 이거 잡아야지 해가지고 총수요를 줄이게 되잖아요. 총수요를 억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맞아요. 물가는 잡았어. 근데
국민소득은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지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재량적인 어떤 재정금융 정책은 해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 말이야.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갔다며. 그치. 비용 인상이 발생한 거야. 이거 낮추면 되잖아. 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낮추려면 기술 진보라든가 임금을 깎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야.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서요. 총 공급 곡선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를 잘 관리해야겠다.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 정책을 이제 물가 관리 정책, 이제 소득 정책, 이게 느낌이 와닿진 않은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소득 정책이라고 많이 썼는데 물가 관리 정책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그냥 직접 개입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물가가 상승했는데 AS 곡선이 상방 이동했어요.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는데 자, 왜 상방 이동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원인 보시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이 상승,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AS가 상방 이동했거든요. 정부가 나서는 거지. 자, 원자재 가격 야 올리지 마. 근데 이제 뭐 석유 가격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근데 다른 원자재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임금 인상. 자, 노동자 좀 참어. 야, 임금 지금 올렸다가 다 같이 위험하게 돼. 좀 참아줘. 곡물 가격, 농부들 야 좀 참어. 곡물 가격 올리지 마. 야, 안 팔리는 거 있으면 우리 정부가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용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소득 정책,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시점을 분산시켜. 아니,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 이게 충격이 크잖아. 그러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좀 너무 급속하게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컸잖아. 어차피 올라갈 거 한 번에 10% 올리지 말고 그냥 한 2%, 3%, 뭐 4%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그 충격을 시점을 분산하는 거예요.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게 중요해요. 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올라간다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야, 올라갈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막 집을 진짜 또 살려고 하니까 진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은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현실의 경제 상황은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이렇게 물가를 강제로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요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 가격의 어떤 왜곡 같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기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는 아주 롱런, 롱타임 그런 상황을 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은요 결국은 많은 학자들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발생하는 거야. 아니, 돈을 많이 푸니까 생각해봐.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1원짜리를 10개를 풀었어. 그럼 10원이죠. 아, 그럼 사과 하나 사는데 1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과를 구입할 때 사과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돈을 20개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사과 하나 사는데 1원짜리 2개를 줘야 되잖아.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지.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부가 그냥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always네요.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해.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급격한 통화 증발. 통화 증발이라는 것은 증발이라는 게 통화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물론 사라진 거지. 돈을 풀었는데 돈이 어디 갔어? 이러니까 계속 푸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통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뒤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한 달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일 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준도 사실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한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화량 증가율과 장기 인플레이션 보면은요. 이쪽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끌고 왔어요. 소비자에 좀 더 밀접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죠. 이쪽에는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봤더니 이거요. 아르헨티나. 잘 나가다가 이게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보면은 자원도 많고 땅덩이도 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늘 이제 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정치 이런 데가 이제 뒤죽박죽 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뭐 통계치로 보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뭐 통화량 증가율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낮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낮냐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돈을 계속 많이 풀게 되면 발생하는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인플레이션과의 통화량과의 관계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보세요. 물가 통화량 나와 있는데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이때가 이제 독일 같은 데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끝났을 때 연합국이 독일한테 야, 너 일로 와. 너 때문에 우리 군인 죽었잖아. 우리 군인들 다쳤잖아. 너 때문에 전쟁 비용 마련하느냐고 막 군복과 탱크 미사일 돈 다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소송을 붙게 되면은 어느 한쪽하고 막 변호사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이 이겼어. 그러면 너 일로 와. 너 때문에 변호사 비용 돈 다 들었으니까 다 뱉어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연합군들이 독일한테 또 너무 세게 이렇게 배상금을 내라고 했나 봐. 근데 독일이 돈도 없는 찰나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런 얘기 했거든. 전쟁과 평화 관련된 그런 평화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야 이거 독일이 잘못한 건 맞는데 너무 세게 배상금 내라고 하면 저러다가 쟤네 미쳐가지고 다시 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지. 독일이 배상금 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 갚을 돈이 없잖아.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돈을 찍어낸 거지. 돈을 팍팍 찍는 거야. 돈을 막 팍팍 찍어내니까 이거 보세요. 통화량 증가율이 갑자기 확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확 증가했잖아.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하는 맥주집의 맥주 가격이 뭐 1,000원이었었는데 그냥 뭐 한 일주일 지났더니 막 1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는 거야. 독일 국민들이 이거 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이러다가 정신이 나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 무슨 히틀러가 무슨 독재로 총칼로 정권을 잡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히틀러가 독일이 좀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할 때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카리스마랑 또 말빨이 죽여주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뭐야 저 미친놈? 이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히틀러가 다시 감옥에서 나왔는데 경제가 개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한번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꿈과 희망이 없던 찰나에 오 히틀러 이렇게 되는 거지. 히틀러가 이제 희생양을 삼는 거지. 야, 우리 경제 망가진 거 누구 희생양 찾아야 되니까 쟤다, 쟤. 유태인. 그래서 만만한 게 유태인이니까 쟤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거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에라 모르겠다. 우리 경제도 망가졌고 내 인생 끝났으니까 좋아 히틀러 따라가자. 히틀러가 우리 행복하게 해줄 거다 하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케인즈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국가 경제가 산으로 가게 되면서 사기꾼들만 잔뜩 나오고 사람들이 정신이 이제 다 나가기 시작하면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런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막 산으로 가고 막 세계가 이제 깨고락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이 이런 경험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학을 띄어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컨트롤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야 뭐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 둘째고 실업 상태 IMF 이런 거니까 실업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돈을 찍거나 해서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 정부는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로마 시대 때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군인들이 돈 안 주면 어떻게 전쟁터에 가겠습니까? 돈 줘야지 그거 갖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전쟁에 자기가 막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뭐 복지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좋은 건데 다 돈이야. 거기다 고령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지 관련된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죠. 뭐 할 일이 뭐 태산 같죠. 뭐.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선심성 이렇게 뭐 이렇게 정책을 막 세워요.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거 해주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축구장 안 만들어줘요? 아, 만들어주겠습니다. 야구장은요? 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펑펑펑 쓰는 거죠. 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펑펑 쓰는 거야. 자기 돈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돈 해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펑펑 쓰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이거 돈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재정 적자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럼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뭐. 그때는 뭐 나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쓴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국가 이거 망치는 건 정치인들이 다 망쳐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정부가 돈을 그냥 많이 찍는 거야. 돈 찍어내면 돼. 저기요, 정부님, 우리 이거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유, 걱정 마세요. 돈 찍으면 돼요. 세금 걷어서 해야 되는데 세금 걷으면 근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표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니고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꼭 이래. 뉴스 보세요. 국채 이거 빌리는 거야. 미래 세금이야. 본드를 발행하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아니면 돈을 찍어. 그냥 돈을 찍어. 돈을 찍어. 찍어내가지고 많이 찍어내요. 그럼. 돈을 찍어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어려워요. 여기요. 세금 거두는 거는 이건 불가능이고 국민들한테 세금 거두는 그게 정직한 정치인이라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세금 올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올리고요. 법인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제 투명지갑이니까 세금 다 내지. 고소득층은 물론 누진세로 많이 내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5명은 안 내고 거기다 한 3명은 또 환급 받고 이러니까 막상 내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 물론 부가세 내긴 하죠. 근데 부가세도 이제 조금씩 내는 건데 아무튼 그건 잘 느낌이 이제 없어서 그렇죠. 아무튼 세금 걷어달라고 거두겠다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아무튼 그건 어렵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미국 국채나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도 요즘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뭔가 안정적인 국가일 때 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팔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망하기 직전인 아프리카에 처음 보는 나라가 국채 발행하면 여러분 그거 사겠어요? 그걸 왜 사? 그거 뭔지 알고 사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만약에 복지 관련 비용도 많고 재정 적자로 막 위태위태하다. 그럼 국채 발행하면요. 아무도 안 사는 거고 안 팔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 믿을만 하니까 사는 거지. 뭐 삼성이 아니라 솜상전자 이거 사겠어요? 왜 사? 이런 회사 샀다가 망하면 돈 다 날리게? 안 산다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만만하게 돈 찍는 거야. 그럼 이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물 때 그걸 원래 어떻게 갚아야 돼요? 야, 니네들이 전쟁 일으켰고 많은 사람 피했으니까 너 빨리 밤새워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걸로 많은 걸 생산해서 국민소득 늘려가지고 그걸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일해서 돈 벌어서 갚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을 벗어나니까 돈을 찍어서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화폐 발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재정적 현상이라 했는데, 이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야.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돈 찍어서 갚는다니까요. 정부는 돈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죠. 또 돈을 찍게 되면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화폐 발행 이득이 발생해요. 정부가 돈을 막 찍잖아요. 그럼 화폐를 막 공급량을 증가시키잖아. 그럼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게 돼요. 돈이 들어와. 왜냐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어떤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1원짜리가 10개가 있어. 그럼 1원의 가치는 뭐예요? 사과 1개의 가치라니까. 근데 1원짜리가 20개가 공급이 되면 1원의 가치는 사과 반쪽밖에 가치가 없거든.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1원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1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정부한테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결국 화폐 보유자들은 가난해지니까 세금을 더 거둔 거와 같은 거에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자꾸 찍어내는 게 국민들한테 세금 내세요 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자, 인플레이션 야기해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사실은 국가 경제는 자꾸 골마 터지는 건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데 몰라.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냥 모르죠.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 가치로 평가한 재정 수입 자체가 또 감소해. 이건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뭐 좀 설명드리면은 뭐 이해는 되실 텐데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빼도록 할게요. 아니 왜냐면 정부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100억을 걷어가지고 뭔가 사과랑 이런 걸 막 사려고 해요. 근데 100억은 너무한가? 아무튼 근데 100억을 거두려고 했었는데 이 100억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100억을 걷었어. 근데 100억으로 사과를 만약에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막상 100억을 걷었더니 사과를 8개밖에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다시 또 더 찍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마지막 건 좀 넘어가시고 이 위에가 바로 화폐 발행 이득 시뇨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공공의 적이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70년대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해져 가지고요. 폴 보커라는 연준 의장이 등장해서 그냥 아예 다 물가를 그냥 때려잡았어요. 강제로 그냥 낮춰버린 거죠. 경제 충격이 엄청 컸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동안 지속되면서 진짜 물가를 잡아서 그 고통이 있었던 만큼 이제 경제가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그걸 우리가 반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스 건다는 표현 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반발이 되는 반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결국 뭐다? 맞아요. 통화 공급량을 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통화 공급량을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우측이동하고 물가가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억제하게 되면 경기 불황이 온다니까? 실업의 증가라는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돼. 고통 감내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야 인플레이션 이거 억제해야 돼 해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럼 불안과 침체라는 게 오니까 너 뭐야 너 때문에 지금 실업자 늘었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경제 관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그 충격이 눈에 보여.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노숙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한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물가 상승을 일정한 폭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튼 낮추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경제 불황이라는 게 국민소득 GDP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희생을 하는 거야. 그 비율을 나타낸 게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실업률의 증가를 감수해야 되는가? 그걸 바로 희생 비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희생 비율과 관련된 게 이제 오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요건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경험 법칙이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실업률이 1% 증가하게 되면 GDP가 2%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내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GDP랑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만큼 증가하면 뭐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일을 해서 사과나 바나나, 노트북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하지 못하니까 총생산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게 감소한다는 그 경험 법칙을 발견해 냈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1% 올릴 때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희생 비율을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하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감소하니 그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2.7이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런 그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장기에 합리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단기의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우리가 필립스 곡선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파란 색깔에 초점 맞추세요. 물가를 10%에서 7%로 3% 낮추려고 하면요, 얘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B점으로 가.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이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오콘의 법칙을 써가지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니 그렇게 해서 희생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보시면 점진적인 긴축 정책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요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가를 확 낮추게 되면은 여기서 A에서 B로 확 가니까 실업률이 팍 증가한다고. 그 이거는 이제 또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부담이 크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서서히 낮죠, 서서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팍 낮추는 급냉 정책이 어떻게 보면 콜드 터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서서히 낮추면 이게 점진적이야. 점진적인.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낮춥니다. 서서히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게 이제 면피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많이 선호하게 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급냉 정책이 바로 뭐냐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뜨뜻한 데 있다가 찬물에 확 들어가거나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가면 뜨거워서 충격이 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나중에 거시에서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급격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합리적 기대 이론과 급냉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합니다. 정책 변화가 명확하게 예상이 돼요.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 기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고요. 정부가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부를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생 전체 고통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고통을 만약에 50이라는 고통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인생을 만약에 살 때 20살부터 70살까지 고통을 일씩 조금씩 계속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젊어서 한 5년 동안 그냥 10씩 고통받고 그냥 나이 더 이상 고통 안 받을래? 이게 좋아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신이 저한테 얘기한 거야. 인간한테 얘기했어. 야, 너 고통은 50 이상은 받지 않아. 이렇게. 어느 거 할래? 그럼 빨리 젊었을 때 받고요. 저 이때는 다 해피하게 살래요. 이거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야. 예상도 하고. 우리가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주사 맞을 때. 그럼 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왕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알려줘요. 간호사가 이제 자, 애기들 이제 해서 엉덩이에 주사 놓는다고 하면 주사 들어가요. 아플 거예요. 그럼 애들이 긴장하잖아.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비를 한다고. 그리고 한번 주사 이거 맞게 되면 왕주사니까 더 이상 주사는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맞는 거야? 애기가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빵 맞고 더 이상 주사 안 맞으면 좋아. 나 참을 수 있어.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냥 애매하게 작은 주사를 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 다 합리적 기대하는 경우에는 급속 냉각이 훨씬 나.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지. 자, 왕주사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도 않아. 공표하는 갑자기 팍 나. 충격이 크지. 아니 공표했어.
그래서 정부를 믿었어. 한 번만 이번에 맞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팍 놔서 으앙 하고 울고 참았는데 의사가 이제 이러는 거지. 애가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주사 안 맞죠? 했더니 뻥이지. 내일 또 와, 또 맞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의사 말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합리적 기대 하에서 급속 냉각 정책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정부 정책을 신뢰해야 되고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공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급속 냉각 정책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 증가율을 일시에 큰 폭으로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충격이 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신뢰가 중요해. 정부를 국민들이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공급 증가율을 감소시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재정 적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있으면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급속 냉각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봤으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그건 넘어가고요.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살펴봤고요.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시뇨리즈라는 거 그거 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됐느냐 예상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눠서 봤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가랑비와 비슷한 아주 나쁜 그런 건데요. 이거는 반인플레이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점진적인 방법이 있고 급속 냉각 정책이 있는데 합리적 기대하에서 정부가 공표하고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급속 냉각 정책이 오히려 반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실업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